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같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볼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과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 우수인데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의미답게 오늘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온화한 주말이 찾아오겠습니다. 네, 주말 날씨 기대되는데요.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그동안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대구는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포근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은 8도, 광주와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 이번 주말은 날이 온화하지만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남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고 30mm, 중부와 경북에는 5mm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24시간 영업 한숨입니다. 야심한 시각에도 도시의 어둠을 밝히며 24시간 동안 영업하는 편의점 업주들의 깊은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전기 및 이 도시가스 인상으로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급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네. 같은 맥락에서 난방비가 급상승하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난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업장의 업주들도 영업시간 단축에 나선 곳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지난달 전기가스 수도 등 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129.73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3% 미만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이번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소상공인 1,8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40.2%가 난방비가 10%에서 30%가량 상승했다라고 답했고요. 80% 이상이 매우 부담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난방비 정말 많이 올랐죠. 네. 특히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의 자영업자들은 네. 정말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 편의점 업주가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해도 버는 돈, 이 수익이 평균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본사에 내는 돈, 아르바이트비까지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이 비용마저 내가 줄이고자 하루에 16시간씩 직접 근무한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그는 24시간 운영이 힘들어도 이 계약 조건 변경 시에 본사가 지급하는 물품 지원비 등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간판을 내건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하는 곳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난방비가 평소보다 50만 원이나 더 나왔다면서 현재 24시간 영업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지만 월급이 줄었고 주변에는 24시간 영업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다들 고민스러워하는 난방비 점검부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부산 어린이집 학대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요, 보육교사가 만 1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와 B씨 그리고 원장 C씨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곳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와 B씨는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원장 C씨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달간 만 1세였던 피해 아동의 귀를 깨물거나 발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고요. 또 이들은 잠자는 아이를 억지로 깨우거나 뿐만 아니라 이 피해 아동이 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럴까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육교사가 이런 학대를 저질러 왔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학대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이 끔찍한 학대 정황이요. 한 학부모가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는요.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넘어진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넘어뜨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무렵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면서 울면서 떼쓴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학대가 의심된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겁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구토를 유발한 다음에 토사물까지 먹이게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 현재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 어린이집 어린이 학대 사건이 끊임이 없네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 왜 이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억울한 비음주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취미로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등산의 별미는 바로 등산 뒤에 먹는 한잔하는 요 뒤풀이의 재미를 내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는요, 이 뒤풀이 술값 계산 비용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이 바로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30대 후반 직장인 D씨의 사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산을 즐긴다라고 말한 이 D씨는요. 나는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비음주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이 끝난 뒤에 뒤풀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값을 똑같이 부담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뒤풀이에서 연세 지긋한 분이 술 안 먹는 사람은 빼고 술값을 나눠 계산을 했다라면서 비음주자로서 이러한 방법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이 뒤풀이에서 비음주자가 빼고 이 술값을 계산하는지를 보고 뒤풀이를 간다라고 하면서요. 좀 쪼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 계산 금액에서 술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 걸 보면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남들이 먹은 술값까지 네. 내가 내야 된다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네. 이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이 D씨의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일단 한쪽에서는 술 먹는 사람끼리도 술 먹는 양이 다르다라면서 그러면 한 병 먹는 사람은 그럼 3병 먹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혹은 뭐 안주 안 먹는 사람은 그러면 안주값은 뭐 빼줄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요. 그럴 거면 술자리에 안 가면 된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비음주자에게 술값 부담을 강제시키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견지에서는 먹을 만큼 내는 게 바로 더치페이다. 무조건 똑같이 내자는 건 배려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댓글로 달렸습니다. 네, 돈을 얼마 내고 이거 전에 네. 그 회식비 중에 술값이 3분의 1을 넘었다. 이건 너무 드신 거예요. 이걸 산에 헛 갔다 온 거예요, 이거는. 이거 운동의 의미가 없죠. 야, 네. 이거부터 좀 그 개선을 하셔야 된다 싶은데요. 네. 아니 어떻게 다 값 중에 3분의 1가 술값이야. 너무 많이 드셨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술을 드신 거예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 고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든든한 행복 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환 박사, 모사원 한의학 박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주제 뭐예요? 힌트부터 주세요. 아, 그림 힌트인데 막 보기만 해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운동하고 물 마시는 거. 아, 물을 자주 찾게 되는 질환인 것 같은데 뭐 당뇨 뭐 이런 쪽인가?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쉽고요. 당뇨 얼마 전에 저희가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이렇게 매우고 자극적인 거를 먹어서 입이 매우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식습관. 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수분 보충을 해야 된다. 뭐 물과 관계되는 질환 뭐 이런 건가? 자, 다음 힌트 주시죠. 뭐야 저거? 꼬집어? 뭔가 이렇게 손등을 손등을 꼬집는 꼬집는 거예요. 것 누르는 같은데?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집으면은 이렇게 팔이나 얼굴 뭐 귀 이런 거 정신 차리라고 꼬집긴 한데 손등 꼬집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드름 있을 때 저렇게 짜기도 하는데 손등 여드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조금 어려운데 이거 저게 지금 긁는 건 아니죠? 뭐 누르거나 꼬집거나 뭔가 뭐 이렇게 뜯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뭐지? 저게 간지럼 뭐 이런 거 아니고. 뭐지? 간지러움. 아, 제가 요즘에 겨울 되니까 삭신이 간지럽고. 온몸이 다. 아, 그래서 손등 이런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주제 뭐예요?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입니다. 건조한 겨울 피부 갈증을 잡아라 입니다. 예. 아, 겨울에 유독 또 건조하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네. 예, 건조한 겨울 피부 정말 건조해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만데 간지러운데 이것도 아마 건조증의 일종일 텐데 또 얼굴도 세수하고 나서 네. 로션 바르러 가는 사이에 이게 건조해지죠. 그렇죠. 막 따끔거리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전문 용어예요. 화장이 안 먹는다. 너무 건조해지니까 이게 막 들뜸 현상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화장이 안 먹는다의 유사 용어가 화장이 둥둥 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여자 동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가끔 잘 모르는데도 야 얼굴이 왜 이렇게 화장이 둥둥 뜨니 이런 얘기 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메이크업을 하느라고 방송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둥둥 뜬다는 게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맞아도 쌌습니다, 제가. 아니 저도 직업상 저 화장하는 남자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피곤하거나 컨디션 안 좋거나 이러면 얼굴 좀 푸석푸석할 때 정말 아까 얘기처럼 분장 안 먹어요. 그럼요. 네. 그 차이가 그런 걸 확실히 있죠. 느껴요. 저희는 근데 사실 매일 아침에 이제 분장실에서 전문가 선생님들 네. 받으니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차이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주말에 제가 화장 딱 해보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막 입 주변에 코 주변에 다 뜨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참 그게 화장이 어려운 게 피부가 너무 축축해도 안 먹고 건조해도 안 먹고 어느 정도 이렇게 촉촉한 정도가 돼야지만 화장이 이게 잘 먹는데 야 이게 촉촉한 거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추운 겨울에 더 이게 푸석거리고 잘 안 되고 이러는 느낌이 있다는 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일단 겨울철 피부 고민 1위는 당연히 건조함인데요. 그리고 화장이 잘 안 먹는 것도 결국 이 건조함 때문이고요. 겨울철에 건조함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일단 바깥 실외는 온도가 낮고 찬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그걸 많이 맞다 보면 피부가 자연적으로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한다고 각종 전열기 많이 사용하시죠. 네. 또 아침에 우리가 오면서 자동차 히터 틀고 많이 오셨을 거잖아요. 그것들 때문에라도 또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엔 건조함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예전에 배우 고현정 씨가 피부 건조함 막겠다고 차에서 히터를 안 틀고 다닌다는 얘기를 그렇다는 제가 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저 몇 번 따라하다 추워가지고 그렇죠. 감기 걸릴 뻔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고현정 씨가 저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고요. 대학에서도 같은 건물을 써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분 피부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솔직히 별반 차이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히터를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예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촬영을 하러 오시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날이 추워서 좀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제 그 메이크업실을 좀 온도를 올려놨는데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이 히터 튼 것 때문에 히터 틀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끄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게 20대 피부를 지금도 유지하려면 역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노력도 노력해야 필요한 것 돼요. 같습니다. 네. 근데 히터, 난방 이런 것들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이게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추운 겨울에 히터 안 틀 수는 없어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안 틀 수는 없는데 히터를 키면 당연히 공기도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피부까지 건조해집니다. 근데 건조해지면요, 문제가 피부에 각질이 생겨요. 아까 화장 안 먹는다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각질이 생기면 사실 하얗게 각질이 있으면 마치 안 씻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용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각질이 계속 쌓이다 보면 모공을 막아서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히터가 사실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난방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앞서 본 두 번째 힌트에 뭔가 손등을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이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피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손등을 꼬집는 사진이 네.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절성 특성상 지금 많이 건조해질 수 있죠. 하지만 피부가 노화하면서도 건조함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힌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손등을 꺼집어 보면 우리의 피부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어요. 오, 아니 피부 나이를 꼬집는데 손등 이렇게 꼬집는 거 옛날에 보기에 꿈인지 생신인지 이럴 때 하는데 이게 뭐 노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네, 피부의 탄력도를 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검지와 이제 엄지를 이용해서 집게를 이용해서 손등을 꼬집고 5초간 유지를 해볼 겁니다. 5초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네. 이 손을 놓았을 때 네. 피부가 평평해지는 오. 시간을 체크해 보는 거죠. 오, 저는 거의 여기는 뭐 바로야 바로. 바로요. 1초 만에 역시 네. 젊은이답게. 저는 그래도 뜸이 좀 들어요. 네, 장혜인 씨 피부는 아마 한 1초 미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30세 미만이라고 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요, 영국의 저명한 장수학자였던 이 알렉시스 에이브럼스 박사가 소개한 이 간단한 피부 테스트인데요. 피부가 평평해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 피부 나이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1초에서 2초 사이는 이 30대 미만, 그리고 2에서 5초 사이는 40대에서 50대, 그리고 10초 이상은 60대, 그리고 56초 이상은 70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 피부 나이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제 나이 가네. 아니 뭐 저도 손이 좀 두툼하니 좀 예. 빨리 좀 펴질 줄 알았더니 저도 한 2초 걸리는 거 보니까 제 나이네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손등 같은 이렇게 피부를 보면 뭐가 이렇게 좀 투명하고 얇고 뽀샤시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피부를 보면 뭐가 좀 칙칙하고 두껍고 좀 처진 느낌 이런 거 좀 있거든요. 당연한 건가요, 이거 혹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 자국이 좀 오래 남아있지 않나요? 저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자국이 이제 얼굴에 오래 남기 시작하면 이제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피부 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콜라겐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우리 탄력 섬유들이 젊었을 때는 이 결합이 잘 돼 있는데 노화가 시작되면서 애들이 이제 점점 이제 분리가 되고 콜라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노화가 시작돼서 그렇게 탄력이 빨리빨리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 피부 이 노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피부 탄력이다. 그러면 내 피부 탄력을 뭐 스스로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피부 탄력 확인하는 거 뭐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기억은 나는 게 우리 애기 키울 때 기저귀 갈 때 궁둥이 보면 이게 탱탱하고 그 기억이 있거든요. 완전 탱탱볼이죠. 그렇죠. 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처지고 흘러내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졌구나. 그냥 뭐 네. 보면 알죠, 뭐. 사실 제일 확실한 건요, 사진 찍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봤을 땐 괜찮은데 사진 찍으면 넙대대하게 나온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탄력도를 테스트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사진 촬영을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네. 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 뭐 무슨 이렇게 숙이고 찍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찍으라고 그러고 그게 그냥 찍는 게 아니었구나. 네, 맞아요. 두 가지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정말 한껏 숙이고 한 장을 찍고요. 네. 하늘을 쳐다보고 한 장을 찍어서 두 장을 비교해서 탄력도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과연 우리 이 행복한 아침 가족들 탄력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 공개하는 건가요 지금? 네. 공개 올해 한번, 힘좀 네, 줄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시야? 네. 그냥 그대로인데. 뭐가 숙이고 찍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오.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워낙에 이제 아직 젊기도 하시고 피부가 좋아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뭐 탄력 굉장히 좋다고 아, 봐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0대 같아. 누굴까요? 아, 네, 이주영 MC님은 사실 남자분 치고 피부가 조금 얇은 편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숙이고 찍었을 때 턱선이 조금 달라지고 좀 흘러내리는 게 네. 좀 관찰이 되기는 하죠. 그래도 탄력이 아주 나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거의 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죠. 네, 이게 볼살이 처지다 보니까 숙이고 찍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처럼 여기 턱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집에서 재미 삼아서 핸드폰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또 차윤환 박사님 샷을 바로 또 이렇게 넘겨주시네. 너무 크게 웃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우리가 왜 사진 이렇게 아래서 찍으면 좀 네. 뭔가 보일 때 있잖아요. 이게 탄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아우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곳곳이 들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45도 각도로. 땡겨야 되겠어요. 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피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누구. 어여쁜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요. 20대인데 보니까 네. 이제부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얼굴에 좀 변화를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대부터 노화가 진행이 돼요. 사실 이때부터 눈가에 잔주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네. 저 눈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3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뭐 이제 출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져요. 햇빛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기미 잡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때부터 이제 많이들 이제 돈을 쓰게 돼요. 피부 관리한다고. 아우 거울 네. 보기 싫어지죠 저 때부터.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30대 때 난 아이가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한테 소리 지를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내천자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인상 팍. 인상을 많이 쓰다 보니 웃어서 그럴 수도 그치. 있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을 해요. 저거. 집사람이 맞아. 변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왜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걸까요? 팔자주름이 생기고 여기 우리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요렇게 볼살 처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거의 남자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볼살이 처지기 시작하면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요렇게 늘어지죠. 턱이 좀 더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좀 더 넙대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주름도.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목주름까지. 목주름. 거기다가 머리 하얘져. 아니 지금 너무 진짜. 그 옛날 이렇게 이제 반반 이렇게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아수라 백작이라고 옛날에. 아수라. 반은 20대인데 반은 80대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반반이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인가 싶어서 약간 보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그 내가 걸어갈 길 내가 걸어온 길인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저렇게 피부가 노화되고 이러는 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근데 관리를 좀 하면 저걸 더디게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각종 피부 질환들이 있는데 네네. 이 피부 질환을 막으면 또 피부의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단순히 피부가 안 좋아 보인다. 이게 또 물론 고민이지만 피부 자체 질환이 생기게 되면 또 이만한 고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주의해야 할 겨울철 피부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
피부 건조증. 예. 이게 따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유독 피부가 따끔거리고 혹은 뭐 당기고 뭐 사실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 등의 이 피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이 각질층의 수분을 빼앗기게 되면서 이때 미세한 껍질이 일어나면서 이 피부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이렇게 습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수분을 빼앗기고 이렇게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질환을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피부가 건조하면 일단 나타나는 증상이 간지럽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울 같은 거 입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그거 입으면 종일 가려워. 종일 가려워서 한 번은 안 입거든요. 아, 진짜 5학년 넘어가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건조해지면 그렇게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일단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피부 활동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위축이 됐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한테 풀어달라고. 또 실제 피부 건조증 월별 환자 수를 한번 살펴봐 보면요, 여름에는 약 3만 명 정도였던 환자 수가 겨울에는 여름에 곱절에 가까운 6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피부 건조증 유병률 자체도 29에서 8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요, 한 번쯤은 이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에 이제 그 피부 건조 때문에 목욕하고 저 몸에다가 크림 바르는데 네. 이 등은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안 바르니까 등이 자꾸 간지러웠어요. 그 효자 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집사람이 영감 같다고 하지 좀 말라고. 아니 그래 저는 호랑이가 되죠. 곰 돼가지고 이렇게 문 이게 딱 틀에다 대고 이러고 비비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손이에요. 손을 저는 아직 그게 아닌데 저희 집사람 보면은 계속 핸드크림 바르더라고요. 물 계속 닿으니까. 네. 근데 이 저 핸드크림 안 바르면 손이 바짝바짝 마른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손이 제일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밖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들어있는 세정제 정말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이 사실 제일 취약한 부위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환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미끌미끌한 게 싫어서 핸드크림을 안 바르셨대요. 왜 끈적거리는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손이 트고 가렵고 사실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피가 나거나 통증이 동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더라도 핸드크림은 좀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손을 계속 사용하는데 막 통증 있고 피가 나고 이러면 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손에는 우리 땀샘 분비가 많아가지고 사실 항상 촉촉함이 잘 유지가 되는데요. 겨울철에 땀 분비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조증이 유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손이 가렵고 뻣뻣해지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손바닥 피부가 갈라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찬바람이 불 때 몸속 피부 수분 함유량도 줄면서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가려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가려움은 좀 긁게 되고 또 건조해지면 살이 트게 되고 상처가 생겼는데 그 사이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요. 저런 식으로 건성 습진이 발생이 돼요. 습진이 발생되고 너무 통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좀 관리를 잘해서 저런 건성 습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손뿐만 아니죠. 우리 몸을 씻고 나온 후에 언제나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 두 번째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아, 이것도 정말 괴롭죠. 저 어릴 때 많이 생기는 거 이게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 하면 아기 때, 유아기 때, 소아기 때 앓고 나이 들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단지 시작을 할 뿐이고요.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재발하는 염증성 병변입니다. 사실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호발하는 부위는 조금 다른데요. 유아기 때는 주로 이제 얼굴이라든지 팔다리 쪽 부분 습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소아기가 되면 특징적으로 팔이 굽혀진 부분, 그리고 무릎 뒤 오금 같은 부분에 습진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0세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 영향 때문에 가슴이나
엉덩이나 상체 부위에 이 피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기 키웠던 거 생각하면은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게 열나가지고 감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데 정말 어떻게 방법 또는 이 아토피 정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나이 다 먹었는데도 그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보통 아토피라는 게 성장하면서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게 성인 아토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여기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아토피 환자 수가 96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절반 정도인 48만 명이 이 19세까지의 이제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 정도가 사실 성인 아토피 환자였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유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피부 질환은 되게 그렇지만 아토피도 진짜 간지럽다고 하던데 계속 막 긁더라고요. 맞아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려움증이 밤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안 긁어야지 긁으면 안 돼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도 밤에 나도 모르게 긁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습진 때문에 가렵고 가려우니까 긁고 긁으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소아 아토피에서 성인 아토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습진이 심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밤만 되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불면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등 쪽을 보니까 운동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게 우리가 몸에 뾰루지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그 힘들잖아요.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전체 저러면 근데 이거 치료하면 좀 완화가 되겠죠? 네, 증상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먹는 약을 먹거나 바르는 연고를 바르시면 이 증상에 대한 완화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당장의 그 병변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뭐 생활 습관 그리고 또 면역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평소에는 내 피부가 감당할 수 있었던 외부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 세 번째 보시면 건선. 아, 맞아요. 최근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건선 증상이 너무 심한 어떤 그 성인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몸에 그냥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긁고 하다 보니까 막 피부도 딱딱해지고 그다음 자꾸 이렇게 비듬처럼 살갗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건선 맞죠? 네, 맞습니다. 건선은 피부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붉어지며 비늘 같은 각질이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건선의 발생 빈도는 인종이나 종족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발생 빈도는 0.5에서 4.6%까지 다양하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날씨가 차가운 고위도 지방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운 날씨와도 연관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1년 내내 추운 나라가 아닌데 건선 유병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국내 건선 환자가 보통 이제 약 한 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증의 건선 환자는 3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건선 환자들의 이 진료 환자들의 통계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이 60대 이상부터 환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 세대의 겨울철에 이 피부 질환으로 이 중요한 게 바로 건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60대 이상부터 특히 건선 환자가 많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건선이 처음 나타나는 연령은요, 남자는 평균적으로 35.7세, 여성은 36.3세라고 합니다. 초발 연령은 20대가 28.1%로 가장 많고요. 30대는 17.4%, 10대는 14.4% 순인데 건선은 워낙 완치가 어렵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건선의 초기 증상도 사실 이 가려움인데 가렵다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병을 키워서 오다 보니까 건선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건선 환자 중에요. 본인이 헨젤과 그레텔을 찍는다는 분도 있어요. 네? 뭐요? 각질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아, 자기가 지나간 자리 그대로 각질이 정도로?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할 정도로 건선 환자분들은 각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아니 그 뭐 이제 머리에 있는 것들이 각질이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게 이제 비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머리나 어깨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이렇게 건선이 심하면 야 진짜 사회생활 힘들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시청자분들께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건선에 대한 궁금증 관련된 건데요. 궁금증 잠깐 해결해보고 가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젊을 때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시작됐는데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겨울만 되면 각질로 뒤덮이고 이젠 가렵다 못해 상처 부위에 진물까지 흐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선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이거 어떤가요?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좀 바쁘셨겠지만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심한 상태에서는 보통 치료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치료 방향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이 건선이 중요한 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진물 나고 각질 떨어지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그때그때 병원에서 먹는 약과 연고를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날씨라든지 식생활 습관 그리고 면역력 이런 거랑 전반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전문의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 그리고 뭐 지속적인 치료 이게 네. 필요해 보이네. 30년 동안 앓으셨다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진료 받으시고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또 사연. 네네. 다음 궁금증 주신 분의 사연을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임신을 했는데요.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가족 모두 기뻐하지만 저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건선 환자인데요. 아이에게 영향이 가는 건 아닐지 하루하루가 두렵고 아이에게 또 미안해지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또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면역계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100%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에 한 명이 건선일 경우에 아이가 건선일 확률은 10에서 15% 정도이고요. 부모 두 분이 다 건선이 있어도 아이가 건선을 앓을 확률은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100% 전염이 물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내가 건선 환자인데 내가 아이를 안거나 접촉을 했을 때 아이한테 옮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을 사실 은근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무엇보다도 40대에 임신을 하신 거예요. 너무 축하할 일인데. 얼마나 기다린 아이가 축하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런 우려를 김민주 선생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안심하고 예쁜 아가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별명이 눈사람입니다. 뚱뚱해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머리에 비듬이 많아서 방심하는 순간 어깨에 각질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비듬도 건선의 일종이라고 그러던데 그렇다면 건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건선으로 인해서 비듬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흔하게 경험하는 건 사실 건선보다는 지루피부염입니다. 지루피부염이 더 흔하고요. 이제 두피에 전체적으로 약간 기름진 각질이 좀 생기고요. 이 지루피부염은 특징적으로 두피뿐만 아니라 미간이나 코 주변 이런 부분에도 이런 기름진 각질이 비듬처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저희 때 중학교 때는 까까머리예요. 맞아. 그렇게 비듬이 많았어요. 맞아. 근데 저만 많은 게 아니고 왜들 그렇게 많았는지. 그러니까 참빗 기억나세요? 그쵸. 초만비. 이 이렇게 벗겨낼 때. 그걸로 이렇게 빗으면 여기 이렇게 참 아침에 생략하겠어요. 다 말씀하셔도 생겼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 많으시겠죠. 맞아요. 네네. 근데 건선 그러면 각질이 이렇게 딱딱하게 뒤덮인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 종류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건선, 비듬도 건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비교적 좀 가벼운 형태의 건선입니다. 물방울 형태인데요. 이제 붉은 반점이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생기는 물방울 건선이라고 하는 건선의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은 조금 더 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판의 모양을 이루는 판상형 건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건선 이러면 떠올리는 증상인데요. 이 위에 하얗게 각질이 쌓여서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이 각질이 탈락이 되지 못한 채 쌓여서 이제 피부를 여러 가지로 안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포성 건선인데요. 주로 손이나 발끝 부위에 발생을 하고요. 이 순환 장애나 면역 체계 이상과 연관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이 건선 같은 경우는요.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이 건선 치료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뭐 단순한 피부 치료부터 이 전신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몸의 전신 상태까지도 개선하는 게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피부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여성분들은 화장하거든요. 네. 직장인분들은 피부에 뭐가 좀 올라와도 회식하면 술 마시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놈의 회식. 네. 그리고 그놈의 뭐 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피부를 더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데요. 특히 현대인들, 20, 30대 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또 그때 아기까지 있다 그러면 육아하느라고 밤에 잠도 잘 잘 수가 없고요. 요즘은 또 식사 패턴이 일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이게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건선도 심해질 수 있고 각종 피부 질환에 잘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피부 상태가 심각해지면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 봐 좀 우려스러워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건선이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합병증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이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건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달라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팀에서 이 건선 진료 환자 91만 1,14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건선 치료법에 따라서 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건선 자체가 전신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 심혈관 질환의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죽상경화증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결증 같은 이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건선 환자들이 일반인보다는 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건선이 심할수록 건선성 관절염, 또 고혈압, 비만, 당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수의 또 건선 환자들이 피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힘들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이 발생한 이후에 생길 확률이 3분의 2로 아주 높은데요. 무엇보다 건선이 주로 20, 30대에 발생되기 때문에 젊다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선성 관절염은 부종과 통증, 결림을 유발하고 한 번 발생하면 관절 손상이 진행이 돼서 운동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단순한 이런 가려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의 특급 처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주 선생님. 좋은 각질, 나쁜 각질. 좋은 각질 있고 나쁜 각질 있고 이런가? 다 나쁜 각질 아니에요? 좋은 각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각질은요, 피부에 찌든 때를 보통 이제 각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각질층에는요, 이 각질 세포와 이 유분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자체가 우리 몸에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 정상 각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구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 투명한 수조 안에 뭐예요? 이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어.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이게 수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연기가 나오는데 이 피부 안쪽에 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피부층인 거죠. 그런데 이 각질층이 파괴가 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연기가 나오죠. 오. 수분이 네.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피부 자체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각질층이 제 역할을 해야 내 몸 안에 수분을 지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도하게 이 각질을 제거하지 않는 건데요. 요즘 각질을 제거하는 뭐 많은 화장품도 많고요. 그리고 뭐 떼수건이나 혹은 각질을 미는 여러 도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 각질 같은 경우는 28일 주기로 이게 재생하면서 분화와 탄력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염증이나 건조 그리고 흉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각질 제거는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서동수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각질 제거 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먼저 앞에 보이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뭐 요거트. 크림이요? 하얀 가루예요? 크림인가? 네, 뭐예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아, 요거트. 네, 저희가 마트 가면 꼭 요거트를 사는데 한 개씩 안 파니까, 낱개를 안 파니까 굉장히 좀 벌크로 사잖아요. 많은 부피로 사는데 이렇게 이제 유통기한이 사실 지켜서 다 못 먹는 요구르트 이용해서 우리가 각질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먼저 저희가 요렇게 요거트를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할 텐데요. 이 요거트에는 젖산이 있어요. 젖산이 있기 때문에 젖산이 각질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저 눈에 들어갔네. 눈에 들어갔나요? 네, 버리지 마시고 젖산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에 요거트를 이용해서 전체 이렇게 바른 뒤에 네. 5분 정도 두세요. 어. 5분 정도 둔 뒤에 자연스럽게 피부를 이렇게 닦아내면 됩니다. 아. 뭐 간단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네. 네. 요거트에 이제 젖산이 있긴 하지만 뭐 젖산 양이 약간 저농도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유분을 그러니까 각질을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피부, 촉촉한 피부, 또 젖산 자체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대중목욕탕 가면 이렇게 막 요구르트나 우유 몸에 바르던 맞아. 어머님들 네, 계셨거든요. 어. 아, 비싼 것 같네요. 또 뭐 다른 팩도 준비하셨어요? 네,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서요, 이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천연팩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나나 1개와 플레인 요거트, 꿀 이렇게 준비할게요. 그리고 바나나 1개를 이렇게 볼에 넣고 알갱이가 안 보일 때까지 으깨줍니다. 이대로 얼굴에 바르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쌀가루를 한 스푼 이제 잘 섞어주고요. 여기에 요구르트 한 스푼에 꿀 한 큰술을 넣고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게 되면 촉촉한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건 바나나 꿀 요구르트 조합은 입에 들어가는 먹어도 피부에 되겠어요. 바르는 거예요? 네, 피부에 양보하셔야 됩니다. 네,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피부에 좋은 이런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또 미백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여기에 뭐 보습력이 풍부한 꿀을 이용하게 되면 촉촉하면서도 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자마자 먹을 생각했는데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주 선생님 특급 처방입니다. 꿀피부, 꿀팁. 꿀피부 만드는 꿀팁인가 봐. 네, 사실 좋은 피부 저희가 보통 꿀피부, 깐달걀 피부 이렇게 표현을 네. 하잖아요. 말 그대로 주름도 없고 색소도 없고 탱탱하고 예쁜 피부를 말하는데요. 사실 누구나 꿈꾸는 피부가 바로 꿀피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피부의 노화를 사실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린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꿀피부를 위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꿀피부를 가지고 계신 김민주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막 와닿네요. 네, 꿀팁 전수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꿀팁은요, 바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라입니다. 네. 유통기한? 네, 무슨 유통기한인지 느낌이 오세요? 먹는 건 유통기한인데 그러니까. 화장품?
맞아요.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 거를 알면서도 아까워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그 용기의 특성이나 그 성분의 특성, 그 제형의 특성을 다 고려해서 실험을 통해서 만든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아까워도 유통기한이 넘었다면 꼭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화장대를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얻어오셨는지 샘플 가지고 이렇게 맞아. 네네. 집사람 화장대 보니까 그걸 사더라.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제 본품 사고 샘플 이만큼 받아왔는데 네. 쓰시는 거 보면은 샘플을 샘플이야. 썼어. 네. 나중에 보면 본품은 유통기한이 지났어. 맞아. 그래서 버리세요 그러면은 아까워서 못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손에 있는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아유 이거 참 좋은 거 비싼 거 샀지. 그러는데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정말 버리기 너무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도 있거든요. 가루 네버다이라고. 가루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특히 섀도우 이런 가루 형태로 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크림은 그래도 한번 보는데 가루 형태는 안 봐요. 그래서 유통기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이 됐거나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혹여나 유통기한이 넘지는 않았지만 색깔이나 냄새가 변했다면 사실 그것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화장품은 3년 이내에 사용할 것을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이 성분에 따라서는 비타민이나 효소 같은 이 산화에 조금 더 민감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24개월로 저희가 유통기한을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공기와 접촉이 많은 립스틱, 립글로스, 아이라이너 이런 거는요. 사실 세균에 조금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뜩이나 가까운 거 안 보이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작게 써져 있어서 그걸 모르겠어요. 이건 좀 크게 써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제조사가 저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셀프로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화장품을 개봉을 하시면 개봉한 날짜를 그냥 크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아 이걸 내가 언제 오픈을 했구나, 언제 안에는 써야겠구나라는 이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적어놓고 쓰면 더 건강하게 쓸 수 네네네. 있다. 근데 립스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요만한 거 하나 6개월 안에 쓰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꿀팁은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꿀팁은요, 바로 같이 쓰면 독이 되는 화장품을 확인하라. 그런 게 있구나. 또. 네, 사실 우리 나이 들수록 점점 사용하는 기초 제품이 늘어나지 않나요? 하나 쓰다가 두 개 쓰다가 수분도 챙기고 탄력도 챙기고 미백도 앰플도 챙겨야 되고 썼다가, 네. 점점 많아지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좋은 성분이겠지만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해가 되거나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이게 금시초문인 게 음식은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근 참 좋은 채소고 오이 참 좋은 채소인데 당근에는 비타민C 분해 요소가 있어요. 오이에는 비타민C가 있고 두 개 같이 먹으면 오이에 있는 비타민C를 파괴해서 좀 맞지 않은 궁합을 갖고 있는 음식 조합이거든요. 화장품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새롭네요. 네, 사실 음식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궁합이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요. 먼저 모공 관리 제품이랑 안티에이징 제품은 같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모공 제품은 보통 이제 수렴 작용, 피지를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트러블을 막아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히려 안티에이징 제품에는 유분기가 많아요. 좀 꾸덕꾸덕하다고 하죠. 좀 리치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분기가 많고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사실 각각 제품의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공 제품과 안티에이징 제품은 같은 시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제 주름 개선용으로 많이 쓰는 레티놀 화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미백 효과 유명한 비타민 C 성분이 있는데 레티놀은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두 제품을 섞어서라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 흡수 작용을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세심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 봤으니까 궁합이 제대로 잘 맞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각질에 대해서 공부 중이잖아요. 네. 좋은 각질, 나쁜 각질이 있는데 나쁜 각질, 그러니까 각질 주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질 제거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요즘 뭐 패드 제품도 있고 그냥 그 액체로 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나서 수분 크림을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질 제거만 계속하게 되면은 피부가 좀 붉어질 수도 있고요.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만큼 유수분 밸런스, 피부 장벽이 깨질 수 있는데 각질 제거를 하고 나서 바로 수분 크림으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면 두 개의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다음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요. 먹기 전에 설탕 함유량을 확인하라입니다. 설탕이 피부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 설탕은요 대표적으로 피부 노화와 여드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설탕에 들어있는 글루코스가 이 피부에 있는 건강한 콜라겐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쉽게 설명하면 피부를 뻣뻣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3월 미국 피부과학회지 리뷰를 보면요, 이 고당질 식단을 했을 때 여드름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요것도 밑줄 쫙입니다. 꿀피부를 위한 꿀팁 김미자 선생님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모사한 선생님인데 에이? 잠깐만. 이게 뭐예요? 왜 강아지가 나왔어? 잘못 나온 거 왜 아니에요? 멍멍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오늘 우리 피부 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직관적이지 않나요, 저희는? 왜? 불독이 나온 걸 보면 주름? 주름. 주름. 이만한 이런 턱 쪽에 주름. 그리고 인상 이제 점점 인상이 나이 들수록 인상 그런 쓰고 건가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우리 저 퍽인지 지금 불독인지 네. 알 수 없지만 저런 견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억울한 표정이잖아요. 아, 귀여워라. 주름 많고 아우 불독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우, 만질 때 얼마나 많아요. 뭐 귀여워 그래도. 팔자 주름 봐. 근데 아니 우리가 저 강아지로 볼 때는 너무 귀엽고 좋은데 네. 만약에 저런 처진 살이 내 얼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건 안 되죠. 이게 진짜 이 나이 들수록 점점 그 표정이 험상궂어지는 거죠. 맞아. 그리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공 찰 때 보면 공 넘어갔을 때 공 안 주는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이 막 얼굴이 안 좋아. 표정이 맞아. 안 좋아. 심술궂게 생기신 네, 분들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노화도 노화지만요. 사실 우리 중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계속 피부는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늙어서도 아니고 이건 중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반응이기도 한데 우리 나이 40이면 사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부록이면 이제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심술궂은 아저씨들은 역시나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인상도 그렇고 이마 쪽에 꼭 이 내천자 요 강렬하게 이게 하나씩 꼭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성분들 사실 제일 고민인 게요. 이마주름, 목주름 아닙니다. 팔자주름과 연이어서 진짜 맞아요. 거기에 딱 따라 붙는 게 있죠.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아우 여기. 네.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심술궂게 되는데 심술보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마리오네트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우리 인형 중에 보면 인형극 할 때 입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 비슷하게 생긴다고 그래서 마리오네트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 사실 할머니들 보면 진짜 가끔가다 말씀하실 때 인형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턱만 이렇게 똑딱똑딱똑 움직일 때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급 마사지법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마사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20대부터 급속하게 80대까지 노화를 겪으신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이분 뭐. 이분인데요. 사실 우리 양손을 이용해서 얼굴을 꼬집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럼 리프팅 효과 있는 거예요? 리프팅 마사지? 네. 오.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 아무데나 막 꼬집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혈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선 눈가주름이 제일 고민이잖아요.
우리 눈썹 끝에 보면 사주공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딱 눈썹 끝나는 자리예요. 네. 눈썹 끝나는 자리.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유명한 태양열이 있습니다. 여기 옹폭 파인 자리인데 이 두 자리를요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요. 아, 네, 꼬집어. 맞습니다. 지금 양혜인 아나운서 장혜인 아나운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되고 간혹 예전에 보면 우리 구렛나루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선생님 계셨어요. 네. 근데 우리 학교에는 여기가 아니라 진짜 기분이 나쁘면 여기 잡는 분 계셨거든요. 오. 그분이 참 우리 잘해주시- 건강을 많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걱정되는 게 여기 사각턱인데 사각턱과 이 팔자주름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거는 지창과 협거라는 자리입니다. 지창은 입술이 끝나는 자리고요. 협거는 턱이 각진 바로 그 자리예요. 지창, 협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어금니를 한번 앙 담으시고 근육이 딱 움직이는 그 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 두 자리를 아까 사주공과 태양열을 잡듯이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같이 잡아서 위쪽으로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우리 리프팅 효과를 제대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겼다가 그냥 폭 놔두시면 안 돼요. 당겼다가 놔두면 오히려 더 처질 수 있으니까 올릴 때도 올리고 놔둘 때도 살살 원하는 자리에 고정시킨다라는 기분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셔야지 훅 당겼다가 폭 놔두고 당겼다가 폭 놔두고 하다 보면 불독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가주름은 맞습니다. 눈가주름은 이렇게 하라고. 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아, 여기 한번 당기고, 여기 한번 당기고, 네, 위, 아래, 네, 위, 아래로, 네, 한 번씩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땡기니까 확실히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관심 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리프팅 마사지 잘 네.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 박사님 득오와 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피부 노화와 관련돼서 좋은 화장품 쓰고 뭐 병원도 자주 가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을 통한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너뷰티라는 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저는요, 오늘 피부 관리에 득이 되는 식품과 독이 되는 식품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진짜 먹는 게 중요하다 싶은 게 제가 워낙 좀 짜고 맵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저녁을 자극적으로 먹으면 다음날 피부가 좀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맞아요.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분명히 먹은 건 음식밖에 없고 라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왜 다음날 되면 갑자기 얼굴이 이만해지느냐. 이게 바로 나쁜 영향을 음식을 통해서 받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음식 속에 이제 항산화 성분이나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나이를 먹어도 젊은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 노화가 막아지기도 하고 촉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피부과학 저널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피부 노화는 보통 35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뭐가 촉진되냐면요, 피부 속에 있는 이 콜라겐, 이게 피부에 탄력을 지탱해주고 수분을 보급해주는데 요게 이제 슬슬 줄어드는 게 35세부터거든요. 그러니까 35세부터는 정말 먹는 거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피부가 좋아서 나도 피부가 좋아. 유전이야. 물론 유전 영향이 있는데 유전의 영향은 한 20%, 80%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도 이제 서동주 선생님이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랬는데 네. 피부에 양보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어야 이게 영양 상태가 좋아서 피부도 좋아지는 거니까 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잘 먹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피부에 독이 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에 독이 되는 키워드 1번은 바로 혈당입니다. 피부 노화가 혈당과 관련이 돼요? 아까 김민준 선생님이 단 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네덜란드 대학의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급격히 올리는 당이 나쁘다는 거죠.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는데, 자,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은 잉여의 당들이 우리 몸속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것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 당화 반응은 필요 없는 당들이 돌아다니다가 콜라겐에 가서 달라붙고 피부 조직에 가서 달라붙고 하다 보면서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기능을 못하게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 피부에도 독이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자, 그래서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 이게 독이 되는데 아마 좀 어떤 분 아마 좀 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죠, 예. 다 맛있는 건데요. 자, 빵도 보시면은 보이고. 설탕, 빵, 과자, 케이크, 떡 아,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더 나쁜 거는 먹는 시간이 또 있어요. 네. 또 언제 먹느냐? 우리가 점심 다 먹고요. 배 불른 상황에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디저트로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그리고 이걸 또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피부한테는 독에 독을 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 후에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들은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좀 되네. 우리는 아침에 먹잖아. 아, 그래도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득이 되는 음식은요?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에요? 자, 득이 되는 음식은요. 바로 생선, 육류, 두부. 얘들이 득이 됩니다. 여기로 붙여놓을게요. 네. 저 다 맛있으니까 괜찮네. 생선, 육류, 두부. 자,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막는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한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요.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선과 육류, 그다음에 뭐 치킨, 두부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맛이 나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조직과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고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부 보습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두시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득이 됩니다. 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혈당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 네. 이거였어요. 자, 다른 키워드는 뭘까요?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C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런 과일들이잖아요. 이 과일도 제가 여기 득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과일은 너무 좋죠. 맛있죠. 상큼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일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비타민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풍부한 토마토나 다양한 과일들을 드시는 거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토마토와 수박 같은 데 들어있는 라이코펜, 요 빨간색을 띠는 라이코펜, 그 다음에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 요런 것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인데요. 요런 것들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주기 때문에 이거 역시 피부 노화에 득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일 중에서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난 단 게 좋아. 그럼 이게 뭐냐면 단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C가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나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 과일을 드실 때에는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게 풍부한 과일을 좀 같이 두루두루 같이 드시면 피부에 조금 더 득이 되는 과일 섭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진짜 피부도 탱탱볼 같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처지더라고요. 확 이제. 네. 네,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겨울철 피부 관리 오늘 얘기를 나누는데 그 한마디씩 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산 선생님부터. 네, 일단 피부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보습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보습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동주 선생님. 네, 저희가 평소 피부가 좋으신 분들 보면요. 아마 꾸준한 관리를 하시는 게 그 비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에 있어서는 한때 관리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주 선생님. 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겨울이라고 혹시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하셨지? 안 바르고 산에 가거나 스키장 갈 때만 봐요. 꼭 바르세요. 아, 그게 중요하구나. 네.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 차단제. 언제나 그거 이제 바르고 신경 쓰고. 아니, 아까 보니까 괜찮았어. 네, 피부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뭐 그렇게 춥지 않다고 아까 예보 보니까 나왔어요. 네.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고 따뜻하다고 네. 합니다. 기대됩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